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성공을 꿈꾸는 시대의 심리치료 에세이, 정신과 전문의 김정일 닥터가 지은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라는 정신의학적인 여러 환경에 처한 환자들, 정신의학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적인 유권 해석을 내린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 묶음으로 이 책을 지은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라는 이 제목의 책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바쁘게 일만 해서는 소용없다는 의미 있게 바빠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공도 그 가치와 기쁨을 아는 내가 없다면 자기 상실과 우울증에서 시달릴 뿐, 소중한 건 바로 나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하는 이런 거 나름대로 의문을 던지면서 여기에 대한 소중한 답변들을 정리한 책이 바로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하는 제목의 책이 되겠습니다. 성공을 붙잡았다고 기뻐하는 이들을 위하여, 또한 성공을 꿈꾸는 이들을 위하여, 더불어 성공을 소망하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는 더 많은 이들을 위하여 이 책을 선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머리에는 바쁘게 일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마음 있다고 이 남자 저 여자 기웃거려봐서 소용없다. 의미있게 바빠야 한다. 성공을 해도 사랑을 성취해도 그 가치와 기쁨을 아는 내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남의 눈치만 살핀다면 결국 자기 상실과 우울증에 시달릴 뿐, 소중한 건 바로 나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하는 책머리 글을 쓰고 있고, 이 책은 사례로 보면은 1장에 선생님 그냥 이대로 죽고 싶어요 하는 이 고객들의 이런 사연을 받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고, 또 2장에는 소유하고픈 그러나 소유할 수 없는 사랑의 딜레마, 여기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의 자문을 하는 것이고, 3장은 날 좀 내버려둬 내가 왜 남의 눈치를 봐야 하지 하는 이런 제목으로 쓰고 있고, 4장은 소중한 건 바로 나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이렇게 총 4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일이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형태로 이 책이 저술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도대체 제가 왜 이럴까요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여기는 보면 25세 주부가 나타나는데, 매사에意欲이 없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으며 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상태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되어 온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고 아버지는 날 보고 항상 멍청하다고 빈잔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저는 항상 기가 죽어 지냈고, 어떤 일을 하지도 전에 그래 난 못해 해서 뭘래 하는 식의 자포자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는 글에 대해서 여기에 김정일 말하면은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하는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울증의 진단 기준을 말씀드린다면은 다음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가운데 4가지 이상이 있을 때는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현저한 체중의 변화, 즉 증가. 증가하는 경우는 맛을 보면서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먹는다. 따라서 체중은 증가한다. 나 감소. 이 어떤 현저한 체중의 증가나 감소가 있을 때. 두 번째는 불면증이나 수면 과다. 자다고 잔 것 같지 않다로 나타나는 수면장애. 셋째는 기력의 약화. 넷째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운동성 지연 또는 초조증. 다섯째, 일상생활 또는 성생활에 대한 관심의 감소. 여섯째, 지나친 자책감이나 죄책감. 일곱 번째, 사고력과 주의집중력의 감퇴. 여덟째, 자살 행위 또는 반복적인 자살 사고 등. 이 가운데서 말하면 4가지 이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한다. 이렇게 전문가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울증이 걸리기 쉬운 사람들의 성격적 특징으로는 자존심이 약하고 선악의 기준이 강하고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또한 오래 지속되는 대상관계를 가질 수 있는 성숙성의 부족함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대 정신의학으로는 우울증은 90% 이상 약물로 치료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고 워낙 많은 예가 나오니까 그 가운데서 제가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와 성격 유형이라는 제목에서는 스트레스, 현대에서 스트레스라는 말처럼 빈번하게 쓰는 말도 없을 것이다. 왜 현대에는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가 생겨났을까? 아마도 사람들이 자연을 떠나 점점 더 밀집해 살기 때문일 것이다. 보통 자기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자가 진단을 해보려면 다음 항목을 체크해 보면 된다고 합니다. 첫째, 건망증이 심해지고 머리가 늘 복잡하다. 둘째, 쉽게 흥분하여 화를 잘 낸다. 셋째, 무엇인가에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지기 쉽다. 집안이나 직장에서 사고가 의외로 많다. 일하는 도중에 자주 쉬게 된다. 옷이나 머리를 자주 바꾸거나 또는 전혀 바꾸지 않는다. 항상 두통이 있고 머리가 무겁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용무도 없는데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말수가 없거나 별일도 아닌 것을 요란하게 떠들어댄다. 이 중에서 5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트레스는 무엇이고 성격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스트레스 하면은 나는 먼저 프레스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무언가 누르는 것이 연상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에 짓눌린다는 말도 있듯이 스트레스가 누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스트레스가 누르는 것이라면 그 누르는 것은 어디를 향한 것일까? 바로 어떤 견고한 틀 속으로 강제당할 때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트레스가 외부적인 틀이라는 게 있고 외부적인 틀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외부적인 틀이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조직이 요구하는 틀이다. 예를 들어서 경직된 조직이나 고지식하고 강박적이며 꼼꼼한 상사 밑에서 일해야 할 때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 그리고 내부적인 틀은 마음의 틀로 강한 선악의 기준, 고지식한 삶의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선악의 기준이 강할수록 따지는 것이 많고 그것은 스스로에게도 적용돼 자유롭거나 편치 못하고 죄책감이 많은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굳어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은 2 내지 4세 사이에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는
정신 분석학 이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위에 성공 우울증, 성공 공포증이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은 성공을 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실패할 때야 물론이지만은 성공할 때도 자기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공을 하면서 오히려 우울증에 빠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성공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하면은 질병적인 그런 요인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성공을 통한 실패입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그 목적이 달성될 단계에 가서 양심의 영향, 즉 도덕적인 금지에 의해서 그 목표를 포기해버리는, 즉 성공을 거절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개인들의 그 자기 파멸적인 특징에 대해서 프로이드가 적용한 용어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유부남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그 유부남이 본처와 이혼할 것을 고대하고 있던 여인이 정작 그 유부남이 이혼을 해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자 되레 그와의 결혼을 거절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좀 묘한 심리 상태죠. 이게 다 됐을 때 오히려 거절을 해버리는 거죠.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거절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공 신경증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의 용어로서 번영을 성취한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신경증을 말하는데, 이런 형태의 신경증은 어렸을 때의 아버지와의 경쟁관계에서 연유하는 무의식적 죄악감과 거세 공포의 유발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경쟁관계에서 연유하는 무의식적인 죄악감과 거세 공포증이 공포의 유발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공 우울증. 성공했는데 어떻게 우울한가 생각이 들지만은 드물게는 원하던 위치에 도달한 후에 우울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책임이 뒤따르는 높은 지위로 승진된 후 나타나는 우울은 성공 공포증과 더불어 권위와 갈채의 자리에 뒤따르는 불안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주는데, 과거의 보복적인 분노와 질투를 느꼈던 개인이 그러한 권위자의 자리에 올라감으로써 이러한 감정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공포증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충동적 야망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는 환자들은 개인적인 성공에 접하게 되었을 때 불안 발작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또 제목이 첫 느낌은 신의 느낌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나에게 인생의 좌우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고집멸도와 무심지도라고 대답한다. 대학 시절 우연히 접한 집착이 고뇌의 원인이니 집착을 멸하면 도에 이르리라는 고집멸도와 어느 선배 정신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비우면 길이 보인다는 무심지도는 내 삶의 길을 밝혀주는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었다. 두 가지 원칙에 따르다 보니 마음도 편하고 남의 말에 솔깃하지도 않으면서 나의 길을 더듬어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이 보면은 자기 길을 찾으려면 자연이나 자기를 둘러싼 실제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눈 주위에도 너무 많은 미망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내 길을 찾는 방법으로 대충 다음 4가지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이다.
고집멸도나 무심지도는 모두 명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다. 나는 명상이 꼭 참선을 해야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침대에 누워서도 꾸벅꾸벅 졸면서도 명상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꿈이다고 얘기합니다. 꿈이다. 꿈은 우리 마음속의 자연으로 바깥의 자연과 통한다. 의식이 눈을 통해 자연과 인간을 보듯이 무의식도 심안을 통해 자연과 인간을 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첫 느낌이다. 느낌은 우리 본능에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느낌은 생각으로 강요될 수도 없고 설득될 수도 없다. 특히 첫 느낌이 그러하다. 첫 느낌은 신의 느낌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느낌은 악마의 느낌이라고 누군가가 말했다고 합니다. 잘 음미해 볼 가치가 있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심코 나온 한마디다.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툭 던져 나오는 말이 있다. 이런 말은 부질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 내 속에 진실이 담겨 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행하고 싶어하는 속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화풀이라는 제목에서는 보면은 여기 이제 분노 처리를 빨리 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방법들을 떠올리는 대로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는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게 제대로 그 관리가 안 되면은 보다 더 큰 어떤 보면은 분노 장애 이런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다고 그러지. 분노 장애 이게 큰 정신 질환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전문의는 분노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노가 자기를 삼키고 있을 때는 분노의 원인 제공자를 찾아가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분노의 원인 제공자를 찾아가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분노를 흩뿌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흩뿌리는 시간. 지나다 보면은 잊혀지기도 하니까. 세 번째는 또 분노는 어둠이니 어둠 속에 그대로 묻어두는 것도 좋다. 바로 잠을 많이 자는 것이다. 너무 화가 날 때는 생각만 뱅뱅 돌릴 것이 아니라 수면제를 먹고 일단 많이 자고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네 번째는 또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는 넓은 세상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넓은 바다, 다양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속으로만 좀 더 웅크려들어 분노에 사로잡혀 살았던 자신의 삶이 어리석게 느껴진다. 다섯 번째, 그러나 잠을 자도 안 되고 여행 갈 형편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여행을 시도해 봄직하다. 감동이 좋은 영화를 본다든지 연극, 음악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착한 여자가 받는 천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착한 여자가 천벌을 받는 경우 참 묘하지요, 세상은. 착하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바보다라는 말이기도 하다고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남을 수용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착한 사람이 성내면 무섭다 하는 말도 있다. 착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꼭꼭 누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속에는 커다란 적개심이 있을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착한 여자는 생각이 짧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인사가 자기를 뒷바라지해서 성공하게 만들어준 마누라를 버리고 젊고 예쁜 탤런트와 결혼했다. 사람들은 인간의 살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비난을 쏟아부었고 여성 잡지사들도 그의 과거 여자 경력을 캐기에 바빴다. 본처는 그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믿는다면서 착하게
물러나 더 매스컴에 동정을 샀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는 아마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이다. 너희들도 한번 그렇게 착한 여자와 살아봐라. 착한 여자가 얼마나 답답한 여자인지. 그는 뻔뻔스럽게 이혼했지만 오히려 점점 더 성공해 신은 그의 그의 선택을 축복하는 듯 했다. 이런. 두 번째는 착한 여자는 솔직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B씨는 남들이 공공연히 인정하는 착한 여자를 아내로 두고 있었다. 처가에서는 자기 딸이 일도 잘하고 착하니 마누라 잘 뒀다는 줄 알아라고 하지만 B씨의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다. 속 터지는 일이 하나 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화가 나는 것은 여자가 솔직하지 못한 것이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저 착하기만 보이려 하니 정작 자기 감정에는 소홀하고 그러다 보니 남편과의 정신적인 만남을 자꾸만 기피하는 것이었다고. 세 번째는 착한 여자는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제목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못된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집을 가서도 시부모님이나 시형제들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두 싫어요. 모두가 다 밉고 시집 타령만 하는 남편하고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너무해요. 이제는 이혼하고 싶어요. 자식 둘이 있는 주부의 하소연이다. 남편과 시집이 그렇게 대하도록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 그런데 뒤늦게 그 모든 원망을 남편과 시집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책 제목 같은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은 언제까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오겠지.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어. 삶을 포기하지 말아요.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삶은 고통이라도 아름다운 거야. 현실이 힘들면 공상이라도 하면서 버티면 되잖아. 언젠가 쓴 희곡의 한 구절이다.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 인생의 소중함을 가장 잘 일깨워주는 말이다. 나는 가끔 내 띠와 내 사람으로서의 삶을 비교해보곤 한다. 그런 얘기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 인간이 동물과 신의 중간 단계의 존재이니 아마도 신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가장 바람직할 거리야. 가장 바람직하리라. 그리고 그 비결은 아마도 인간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데 있으리라. 그래서 나는 내 삶이 고이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고여 있게 되면은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조만간 습거나 말라버리고 만다. 살아있는 한 자연의 흐름을 따라 신의 부름을 따라 흐르고 또 흐르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에서 도전과 모험을 피하고 그저 머무르려고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정신병으로 돌진하는 것이다. 피해봤자 갈 곳은 자기 혐오와 인생에 대한 허로움, 권태, 감당할 길 없는 현실의 그 질책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마치며 쓴 글에 지금 이 순간을 위해라는 제목에서는 스스로 강간당하며 사는 인생, 빠져나올 길이 있어도 빠져나오지 않고 참고 사는 인생, 진정한 사랑이 아닌 줄 알면서도 사랑이라고 속으며 사는 인생, 똥이 무서워서 피하거나 더러워서 피하지라 자위하며 똥을 치울 생각도 않고 똥과 더불어 사는 인생, 좋은 게 좋은 그다라면서 더러운 물을 깨끗한 양 뒤집어 쓰고 사는 인생.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몰라도 나는 이제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를 음미해 봐야 할 때인 것 같다. 벌써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으니 말이다. 인생의 후반기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바쁘게 살았다고 해도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의 후반기에까지 맹목적으로 바쁘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부터는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죽음이 기다려주지도 죽음 앞에 평등을 거부할 수도 없을 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인간이 동물과 신의 중간 단계라 하니 신에게 좀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 그렇다면 인간과 동물, 신의 사이는 무엇일까?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만은 동물은 본능으로 산다고. 그러나 동물은 인간 이상으로 합리적이다. 오히려 인간들이 욕심과 집착으로 상식과 합리성을 상실할 뿐이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꿈에 있다. 인간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은 꿈이 없다. 그렇다면 인간과 신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마도 꿈을 실현시키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심술궂게도 신은 인간에게 꿈을 가지도록 허락하면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지만 그 꿈을 척척 현실로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는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만 하면은 신은 언제라도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꿈을 추구하며 자기를 불태운 사람들을 언제나 신의 품 안으로 가득 안았다. 인간의 한계인 죽음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비참한 절망을 안겨주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참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 다 여기에 옮겨 놓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례에 해당되는 부분은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한번 이거 일독을 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이 정신의학적인 이런 문제가 가면 갈수록 더 복잡다단해지고 또 개인들이 겪는 남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처할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정신적인 평화를 얻는 것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또 스트레스가 왔을 때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어떤 그 바탕을 만들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피하지 않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또 자연에 순응한 자세, 그리고 전문가에게 어떻게 자문을 구하는 어떤 태도, 이런 태도가 참으로 이런 그 정신적인 질병을 예방하는데 또는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일조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